안녕하세요. 자바 제조과 챕터 6 가비지 수집 기초에 대한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지치면 다음 영상으로 미루겠습니다. 엄막하네요. 가비지 수집 구현체에 두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고 하네요. 알고리즘은 반드시 모든 가비지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객체는 절대 수집해서 안 돼요. 우선 모든 가비지를 수집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모든 가비지를 수집하지 않으면 남은 가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비지는 계속해서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을 테고, 힙의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메모리가 들어갈 공간이 줄겠죠. 그리고 메모리가 부족할 때마다 GC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GC가 더 자주 발생하게 되면 발생할 때마다 스타터 월드를 일으키니까 더 많은 성능상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객체는 절대 수집해서는 안 된다가 더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책에서는 그 이유로는 세그멘테이션 결함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그멘테이션 결함은 프로그램이 허용되지 않는 메모리 영역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메모리 영역에 접근을 시도한 경우를 세그멘테이션 결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코딩할 때 자주는 아니지만 몇 번 보긴 하죠. 그런 결함이 생긴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 그러면 가비지 수집할 때는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가비지 컬렉터를 수행할까? 라는 질문의 정답은 마크 앤 스위프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마크 앤 스위프는 GC 알고리즘인데요. 해당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메모리를 자동으로 회수한다고 하네요. 자, 순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할당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마크 비트를 지웁니다. 이건 기존에 아까 전에 돌렸던 마크 비트를 지운다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는 GC 루트부터 살아있는 객체를 찾아 마크 비트를 세팅해요. 살아있는 객체만 그러니까 마크를 찍는 거죠. 그거를 마크를 찍는 방법을 비트를 세팅하는 걸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탐색할 때는 GC 루트부터 DFS, 깊이 우선 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전체를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할당 리스트를 순회하며 마크 비트가 세팅되지 않은 객체를 찾습니다. 네 번째는 힙에서 메모리를 회수해 프리 리스트에 되돌려놓죠. 마크 비트가 세팅되지 않은 객체들을 메모리에서 회수해서 프리 리스트에 되돌립니다. 다섯 번째는 할당 리스트에서 그 객체들을 삭제하면 돼요. 자, 그게 마크 앤 스위프고, 이게 가비지 컬렉터에서 어, 오래된 객체들, 할당이 끝난 객체들을 회수해가는 기법으로 알려진 알고리즘입니다. 자, 다음 개념. 가비지 수집 용어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합시다. STW. 아까 처음에 말한 스타터 월드예요. 가비지를 수집하는 동안에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중단되고, CPU에 가용되는 자원들을 모두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빠르게 메모리에 불필요한 부분, 재원의 부분들을 삭제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개념, 동시죠. 가비지 컬렉터 스레드는 애플리케이션 스레드와 동시 실행될 수 있다는 개념이네요. 가비지 컬렉터 스레드는 가비지를 수집해서 이제 메모리에서 삭제하는 그런 스레드겠죠. 이게 애플리케이션 스레드와 동시 실행될 수 있다라는 게 좀 신기하네요. 이게 다음 장에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저도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주 어렵고 비싼 작업이라고 하네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어렵고 비싼 작업 같아요. 스타트 월드 일으켜야 되는데 그걸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한번 궁금합니다. 네. 하스팟의 CMS도 사실상 준 동시 수집기라고 해야 맞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 수집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개념이다 라는 걸 뜻하죠. 다음 개념 알아볼게요. 병렬이에요. 여러 스레드를 통해서 가비지를 수집한다. 그쵸. 이렇게 되면 효율적인 가비지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러한 개념이 이제 병렬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정확이라는 개념이네요. 정확한 GC 스키마는 전체 가비지를 한 방에 수집할 수 있게 힙 상태에 관한 충분한 타입 정보를 지니고 있다. 라는 뜻이 정확히라는 개념이네요. 그다음 보수적인 스키마는 정확한 스키마의 정보가 없다. 리소스를 낭비하는 일이 작고 근본적으로 타입 체계를 무시하기 때문에 훨씬 비효율적이다. 이건 정확에 반대되는 개념이네요. 그다음
이동. 이동 수집기에서 객체는 메모리를 여기저기 오갈 수 있다. 객체의 주소가 고정된 게 아니다. C++는 포인터를 이용하죠. 그러한 맨 포인터로 직접 액세스하는 환경과 다르다. C++은 이제 C에서 그죠? C에서 이제 나오는 포인터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직접 주소로 가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터라는 개념인데 자바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죠. 객체의 주소는 항상 가변적이며 메모리 수집기가 동작할 때마다 이제 새로운 힙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건 후반에 나오는 설명에 있어요. 그다음 압착. 살아남은 객체들은 GC 사이클의 마지막에 연속된 단일 영역으로 배열 객체 쓰기가 가능한 여백의 시점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다라고 하네요. 메모리 단편화. 그러니까 메모리가 이제 구석구석에 적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틈이 좁으면 새로운 메모리, 더 큰, 그 구멍보다 더 큰 메모리가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러한 현상을 메모리 단편화라고 하는데, 그거를 압축시키면 빈 공간이 이제 한 번에 나오고 있잖아요. 틈새 틈새가 아니라 쭉 밀어 넣었으니까 턱 남은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런 곳에 이제 메모리를 넣으면 되니까 그 공간이 그 메모리보다 더 좁을 그러한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게 압착을 이용한 방법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압착은 테뉴어드 세대에서 이제 어떻게 가비지 컬렉션을 다룰지에 대한 설명으로 후반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방출. 할당된 영역을 완전히 비우고 살아남은 객체는 모두 다른 메모리 영역으로 이동한다. 이것도 0세대의 GC에서 나오는 설명이에요. 일단 이렇게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핫스팟 런타임 개요라는 소제목이네요. 자, 핫스팟 런타임은 구현체의 특정한 용어라고 하네요. 아, 구현체의 특정한 용어라기보다는 이제 가비지 수집 용어도 있지만 구현체의 특정한 용어도 이해를 해야 핫스팟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러한 자바 버추어 머신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라는 뜻으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가비지 수집의 적동 원리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핫스팟 내부의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네요. 자, 자바 언어는 두 가지만 사용한다 라고 하네요. 그 복잡한 언어에 두 가지만 사용한다 라고 하니 흥미가 있죠.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본형이 첫 번째고요. 이게 인트 타입 원시형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트 타입 찰 타입 그런 것처럼 원시 타입을 기본형이라고 하는 것 같고 객체 레퍼런스 금방 설명이 나오는데 인스턴스 OOP 주소 자바 힙의 주 영역에 있는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라는 객체 레퍼런스 개념 이 두 가지 것만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C++와 같이 주소를 역참조하는 메커니즘이 없고 오직 오프셋 연산자 자주 사용하는 점 연산자죠. 그 다드 연산자만으로 필드에 액세스하거나 객체 레퍼런스의 메서드를 호출한다고 합니다. 콜바이 밸류 방식으로만 메서드를 호출한다고 하네요. 객체 레퍼런스의 경우 복사된 값은 힙에 있는 객체의 주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핫스팟은 런타임에 OOP라는 구조체로 자바 객체를 나타낸다고 하네요. OOP가 이제 저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OOP가 아니라 Ordinary Object Pointer라고 순수한 객체 포인터, C 언어의 포인터처럼 진짜 순수 포인터를 가리키는 용어를 줄여서 OOP라는 구조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참조형 지역 변수 안에 위치하고요. 자바 메서드의 스택 프레임으로부터 자바 힙을 구성하는 메모리 영역 내부를 가리키는 외부 포인터입니다. 이제 자바 힙 안에서 메모리 영역 내부를 같이 가리키는 건 내부 포인터라고 하는 추가 설명이 있어요. 자, OOP를 구성하는 잘 구조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스턴스 OOP 그리고 클래스 OOP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자, 인스턴스 OOP는 어떠한 포인터일까요? 자바 클래스의 인스턴스 할당된 그러한 자바 인스턴스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모든 객체에 대해
기계어 워드 두 개로 구성된 헤더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그 헤더의 두 가지는 마크워드와 클래스워드예요. 마크워드는 인스턴스 관련 메타데이터를 가리키는 포인터이고 클래스는 클래스 메타데이터를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그러면 인스턴스를 나타내는 포인터인데 왜 클래스 메타데이터까지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어야 되냐라고 의문이 생긴다면 그거는 이제 메소드를 사용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인스턴스 변수들은 각 객체마다 상태가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메소드들은 하나의 고정된 인스턴스 변수 같은 느낌이잖아요. 메소드들은 모든 객체, 그러니까 그 객체에서 할당받은 모든 인스턴스는 그 해당 메소드들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클래스 워드를 통해서 해당 메소드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포인터로 가리켜 줄 수 있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메모리도 적게 먹고 그러한 방식으로 좀 더 쉽고 빠르게 메모리를 줄이고 메서드를 탐색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인스턴스 OOP가 그러니까 32비트 운영체제에서는 32비트, 64비트짜리 프로세서 운영체제는 64비트를 먹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메모리를 크리에이트하는데 우려가 있겠죠. 자, 그러면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게 하스파에서는 압축 OOP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압축이 되는 대상들은 클래스워드, 참조형 인스턴스 필드, 객체 배열의 각 원소라고 하네요. 자, 두 번째, 클래스 OOP예요. 클래스 메타데이터를 참조하기 위한 자료 구조입니다. 여기서 말한 클래스 코드가 들어있죠. 해당 구조는 단순해요. 객체, 체 헤더 다음 바로 클래스 메타데이터가 나옵니다. 클래스용 가상 함수 테이블, v테이블이 있어요. 클래스 워드 다음에 메소드 v테이블이 나옵니다. v테이블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메소드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테이블이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추가할 설명은 클래스면 CLASS가 아니냐, 왜 K로 시작하냐 라는 의문이 생긴다면 이건 자바 버추어 머신의 클래스라는 키워드와 개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둘을 분리하기 위해 K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배열도 객체다. 배열도 객체다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을까요? 여기서 압축할 수 있는 것 중에 각 객체 배열의 각 원소라고 설명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객체 배열도 어떻게 압축이 되냐 라는 질문에 이제 배열도 객체다라는 설명을 덧붙여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자바 버추어 머신의 배열도 OOP로 표시되며 포인터로 표시되며 배열은 마크워드, 클래스워드 다음에 배열 길이를 나타내는 랜스워드가 붙게 돼요. 해당 랜스워드를 압축시키면 이제 메모리상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GC 루트입니다. 아까 설명하게 됐죠. 이게 DFS 탐색을 통해 전체적인 메모리에 접근하면서 아까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한다고 아까 설명했었습니다. 메모리의 고정점이고요. 메모리 풀 외부에서 내부를 가리키는 포인트입니다. 외부 포인트예요. 자, 종류, 스택 프레임, JNI, 레지스터, 코드 루트, 저적 객체, 로드된 클래스 메타데이터, 입에 있는 객체를 가리키는 3조용 지역 변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얼마 남았죠? 둘, 오, 해보겠습니다. 약한 세대별 가설이 아니고 할당 가수명 가비지 수집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이라고 하네요. 자, 할당 먼저 알아볼게요. 할당률 새로 생성된 객체가 사용한 메모리량 비교적 쉽게 측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메모리가 증가된 그런 폭들을 보면 측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객체 수명이에요. 객체 수명이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동 메모리 관리 시스템에서 객체 수명을 제대로 파악하기 너무 복잡해해요. C와 C++ 같은 수동 메모리 관리 시스템에서도 이러한 걸 다루기가 매우 까다롭다. 그래서 다루기 어렵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객체가 생성된 후 잠시 존재하고 그 상태를 보관하는데
사용한 메모리를 다시 회수한다는 발상이 이제 자바 버추어 머신의 핵심 원리인 가비 수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약한 세대별 가설. 자바 버추어 머신 및 유사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객체 수명은 이원적 분포 양상을 보입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진 않아요. 대부분 객체는 아주 짧은 시간만 살아 있습니다. 나머지 객체는 기대 수명이 훨씬 길어요. 이렇게 가비지를 수집하는 힙은 단면 객체를 쉽고 빠르게 수집할 수 있게 설계해야 되면서 장수 객체와 단면 객체를 완전히 떼어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지금 저희가 공부할 자바 버추어머신의 힙 구조고요. 이 계속해서 추후에 설명이 진행되니까 계속해서 한번 봐봅시다. 약한 세대별 가설이 활용된 핫스팟. 이원적 분포 양상을 보이는 이러한 약한 세대별 가설이 핫스팟에선 어떻게 적용이 되었을까요? 객체마다 세대 카운터를 셉니다. 세대 카운터란 객체가 통과한 가비 수집 횟수라고 하네요. 큰 객체를 제외한 나머지 객체는 에덴 공간에 생성하게 되어 살아남은 객체는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서바이버와 테니워드가 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 추후에 계속 설명이 진행됩니다. 충분히 오래 살아남은 객체들은 별도의 메모리 영역, 올드 or 테뉴어드 세대에 보관되게 돼요. 외부에서 0세대 내부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계속 추적하는 기법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젊은 객체를 집어넣느라 전체 객체 그래프를 다 지시게 된다면 이게 성능상에서 너무 손해겠죠. 근데 포인터를 이용해서 가리키는 객체들만 탐색하게 된다면 훨씬 빠른 속도로 탐색을 진행할 수 있게 되겠죠. 다음, 가드 테이블이라는 자료 구조에 늙은 객체가 젊은 객체를 참조하는 정보를 기록합니다. 늙은 객체는 왜 또 다 같이 기록을 해줘야 되냐? 그냥 한번 탐색할 때 늙은 객체까지 탐색하면 되지 않냐? 라는 의문이 생길 텐데 이게 추후에 또 설명이 나와요. 근데 일단 궁금해하실까봐 가장 빠른 설명은 늙은 객체는 그 힙의 메모리 영역이 너무 커요. 예, 그 늙은 객체뿐만 아니라 그 늙은 객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오래된 객체들을 모두 탐색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경된 그런 객체들만 카드 테이블이라는 512바이트의 배열에 넣으면 지시 대상을 식별할 때 이 해당 카드 테이블만 지시 대상으로 식별해서 탐색을 진행하게 되면 훨씬 빠른 속도로 탐색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래된 객체 5의 참조형 필드값이 바뀌면 5에 해당하는 인스턴스 OB가 들어가 있는 카드를 찾아 해당 엔트리를 더티 마킹, 그러니까 카드 테이블에 더티 값을 할당시키면 되는 거죠. 뭐 오른쪽으로 9비트 시프트 이동을 하면 된다라고 하네요. 자, 다음 핫스팟의 가비지 수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면 자바 가상 머신은 메모리를 할당하고 유저 공간에서 연속된 단일 메모리 풀을 관리해요. 메모리 풀이 뭘까요? 각자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통 에덴 영역에서 객체가 생성됩니다. 수집기가 줄곧 객체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객체가 차지한 주소는 대부분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빈번하게 바뀌어요. 진짜 빈번하게 바뀝니다. 객체가 이동하는 것을 방출이라고 해요. 이 개념이 신기하죠? 이동이 왜 방출이냐? 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 이것도 추후에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스레드 로컬 할당이라는 개념이네요. 에덴, 아까 말한 에덴이 뭐냐? 대부분의 객체가 탄생하는 장소를 그냥 에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단면 객체, 짧은 수명을 가진 객체는 다른 곳으로 위치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관리를 잘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왜 다른 곳에 위치할 수 없을까라는 의문은 에덴 영역에서 탄생한 객체들이라고 했잖아요. 에덴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겠죠. 보통 객체의 수명이 짧다는 이원적 분포 양상을 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면 객체에 있는 대부분의 객체들은 어,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동이 왜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할당하기 위한 자바 가상 머신의 방법이 이제 객체를 이동시키는 방식이에요. 이거 추후에 설명이 또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냐라는 걸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짧은 담는 객체들은 이동을 시키지 않아요. 자, 그냥 에덴을 여러 버퍼로 나누어 각 애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새 객체를 할당하는 구역으로 활용하도록 배포합니다. 이걸 스레드 로컬 할당 버퍼 TLAB라고 하네요. 스레드마다 버퍼를 둬서 어, 힙 영역에 에덴 영역에 있는지 아니면 거기 그 서바이벌 테뉴어드 어디 있는지 포인터 가리키는 그런 게 이제 TLAB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스레드는 혹여 다른 스레드가 자신의 버퍼에 객체를 할당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객체를 할당하지 않을까? 할당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또 사용할 때는 또 이제 다른 스레드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또 이제 추후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TLAB 할당 복잡도가 1이에요. 이게 이제 시간 복잡도를 공부하신 분들은 얼마나 효율적인 방식인지 아시죠? 스레드가 생성할 때 객체를 생성할 때 이 객체의 저장 공간이 할당되고 스레드 로컬 포인터는 그 다음 비어있는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도록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이제 할 때마다 한 번의 연산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시간 복잡도가 단축이 되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스레드가 버퍼를 다 채우면 자바 버추버시는 새 에덴 영역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줘줘요. 그 다음 방구형 수집기 장수하지 못한 객체를 임시 수용소에 담아두자는 아이디어입니다. 단면 객체가 테뉴어드 세대의 올드 세대를 어지럽히지 않게 하고 풀 GC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어요. 풀 GC를 하게 되면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발생 빈도를 줄이는 아주 좋은 수집기겠죠. 자, 테뉴어드 세대를 어지럽히지 않는다. 라는 것도 추후에 설명이 있습니다. 할당의 역할에서 나와요. 다 추후에 나온 설명이라 바로바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긴 하네요. 그 다음 방구형 수집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수집기가 라이브 방구를 수집할 때 객체들은 다른 방구로 압착시켜 옮기고 이 옮기고가 아까 말한 방출이에요. 다른 방구로 보낸다. 그래서 여기선 이동을 방출시킨다라는 개념이 여기서 이해가 되죠. 다른 방구로 압축시켜 옮기고 수집된 방구는 비워서 재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 왜 비우고 채우고 이걸 하냐 라는 개념은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절반의 공간은 항상 완전히 비워둬요. 공간을 두 배 더 사용하는 거죠, 이건. 왜 옮기고 왔다 갔다 하냐. 두 배 더 사용하는 건데 라고 할 수 있지만 공간이 크지 않다면 유용한 기법이라고 하네요. 핫스팟은 이 방구형 기법과 에덴 공간을 접목시켜 0세대 수집을 한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방구형 수집기를 서바이버라고 저희는 이름 지어서 사용을 해요. 그냥 왜 지금 이걸 두 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냐 라는 걸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서바이버에 한 곳에 그러니까 서바이버가 한 개만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 수집해야 될 에덴 영역의 객체가 이제 서바이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바이버의 영역에 있는 객체들도 전부 재탐색을 시켜줘야 되겠죠. TLAB가 가리키는 포인터로 서바이버 영역에 있는 모든 것과 에덴 영역에 있는 모든 것을 탐색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마크 비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걸 탐색해야 되니까 성상이 손해를 보게 되겠죠. 하지만 서바이벌 영역이 하나 더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마크 앤 스위프라는 초반의 개념을 이용했을 때 살아있는 객체들만 마크 비트를 찍었었죠. 비트 값을 세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살아있는 객체들만 비워둔 서바이벌 공간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탐색할 필요 없이 그 서바이벌 공간만 살리고 에덴 영역과 다른 서바이벌 영역은 그냥 죽이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쉽게 가비지를 수집할 수 있잖아요. 이래서 서바이벌 공간을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병렬 수집기. 길다. 기네요. 자바팔 이전까지 디폴트 가비지 수집기 방식이 병렬 수집기였어요. 그럼 이건 뭘까? 영 GC, 풀 GC는 모두 스탑 더 월드를 일으킵니다. 애플리케이션 모두 중단시키고요. 가용 CPU 코어를 총동원해서 가능한 한 재빨리 메모리를 수집해서 빨리 다시 애플리케이션을 돌리자라는 개념이에요. 자, 패러럴 GC와 패러럴 올드 GC라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알아볼게요. 패러럴 GC는 스레드가 에덴의 객체를 할당하려는데 자신이 할당받은 T랩 공간이 부족하고 자바보추 머신은 새 TLAB를 할당할 수 없을 때 0세대 수집이 발생하게 돼요. 0세대 에덴과 서바이브 공간을 뒤져서 가비지가 아닌 객체를 골라냅니다. 그리고 GC 루트를 병렬 마킹, 스캔 작업을 출발점으로 삼아요. 그 다음 살아남은 객체를 현재 비어있는 서바이브 공간에 모두 방출 후 세대 카운트를 들려 한 차례 이동했음을 기록합니다. 방금 설명한 서바이벌을 사용하는 이유죠. 그 다음 방출시킨 서바이브 공간을 재사용 가능한 빈 공간으로 표시하고 애플리케이션 스레드를 재시작해서 TLAB를 애플리케이션 스레드에 배포하는 프로세스를 재개시킵니다. 이게 0세대에서 사용하는 패러럴 GC예요. 패러럴 올드 GC는 뭘까요? 올드 영역에 들어가야죠. 올드 영역에서 사용하는 GC일 텐데 하나의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서 압착하는 수집기예요. 올드 세대에 더 이상 방출 공간이 없으면 병렬 수집기는 올드 세대 내부에서 객체들을 재배치해서 오래된 객체가 죽고 빠져버려진 공간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쵸? 어, 이제 사용되지 않는 객체들은 이제 회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방식을 이제 압축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하는 게 되죠. 메모리 사용에서 아주 효율적이고 메모리 단편화 방금 초반에 말씀드린 거죠. 메모리 단편화 다시 설명하자면 설명해야 되나? 설명하자면 이제 메모리가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틈새가 생기게 되는데 그 틈새보다 새로 들어온 객체가 더 크게 된다면 그 메모리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를 압축시켜서 메모리들을 한 곳에 당겨 놓고 남은 빈 공간이 더 커지니까 그 공간에 새로운 메모리를 넣는다. 그리고 그런 걸 포인터로 가리키면서 이제 시간 속도가 1이 된다. 라는 것까지 아까 전에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메모리 단편화고요. 풀 GC 사이클 내내 CPU를 점유하는 대가로 아주 효율적으로 배치하게 돼요. CPU를 점유하면서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종료가 되지만 이렇게 한번 종료를 시킴으로써 아주 효율적으로 배치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네요. 객체가 테뉴어드 세대에 직접 생성될 때도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에덴 영역은 일단 어, 테뉴어드 세대보다 용량이 적거든요. 왜냐면 이제 단명하는 객체가 많기 때문에 금방금방 해줘야 되고 그리고 금방금방 해주기 때문에 용량이 더 적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더 메모리 큰 객체면 뭐 테뉴어드 세대에 직접 생성될 수도 있지만 그 밖에는 0세대 객체가 승격되거나 에덴 영역, 서바이벌 영역에서 테뉴어드 객체로 승격되거나 올드, 풀 수집이 일어나 객체를 재탐색하는 후 다시 배치하는 등의 수집이 일어날 때만 변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병렬 수집기의 한계는 뭘까요? 풀 스탑 더 월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해서 가용 CPU를 모두 할당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영 수집은 생존하는 객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스탑 더 월드에 영향이 적게 됩니다. 하지만 올드 수집은 0세대보다 훨씬 길어져요. 거의 12배, 뭐 7배의 메모리 차이가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드 영역에 있는 건 대부분 살아있는 객체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객체를 탐색하는 마크 앤 세이프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된다면 거의 모든 객체에 마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객체들만큼 마킹 시간도 늘어나게 되니까 월드 수집은 스타터 월드 시간이 힙 크기에 거의 비례하게 돼요. 힙이 커질수록 더 많은 마크를 찍어야 되니까 중단 시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T랩을 사용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버퍼에서 사용하는 포인터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터를 이용해서 그 부분들만 뭐 체킹하면 어떠냐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새로운 스레드로 변수가 넘어가는 경우 이게 할당이 일어나는 시점에서만 하나의 스레드에 기속되지만 객체가 할당될 때마다 깨질 수 있다는 예시예요. 새로운 스레드로 변수가 넘어가면 할당적인 측면에서는 트랩이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했지만 그 변수가 다른 스레드로 넘어가면 이제 할당을 넘어가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트랩 버퍼에서 조정하기가 힘들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와, 끝이 오네요. 할당의 역할. 자바의 가비지 수집 프로세스는 보통 유입된 메모리 할당 요청을 수용하기에 메모리가 부족할 때 작동하여 필요한 만큼 메모리를 공급합니다. 불확정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게 돼요. 만약에 동일하게 시간 간격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확정적이고 규칙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성능상의 이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합시다.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지시가 시행된다면 약한 세대별 가설로 인해 서바이벌로 넘어가는 객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체가 단명하잖아요. 근데 그 단명하는 시간보다 길게 지시 시간을 잡으면 단명하는 객체들은 금방금방 단명하게 되니까 음, 서바이벌 넘어가는 객체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 그러면 짧은 시간을 하면 어떻게 되냐? 짧은 시간으로 지시가 시행된다면 할당률이 높은 상황에서 곧 있으면 사라질 객체들도 함께 서바이벌로 넘어가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서바이버가 부족하면 테뉴어드 영역, 올드 세대까지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테뉴어드 영역을 탐색하려면 저희는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했죠? 마크 앤 스프를 사용했죠. 그렇게 마크 앤 스프를 사용하면 곧 단명한 객체들을 를 이제 모두 그 용량이 큰 테뉴어 세대에서 살아있는 객체들만 마킹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한 풀 지시로 인해 성사에 엄청난 손해를 일으키게 돼. 따라서 할당은 불규칙적이고 불확정적이어야 제때 맞는 어, 불규칙적이고 불확정적으로 해야 이 할당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 라는 뜻으로 이제 할당의 역할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진짜 길었네요. 제가 한 것 중에 가장 긴 것 같아요. 그래도 한 편에 끝내서 다행입니다. 이상 내용 마치겠습니다.